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장석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미디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균형 있게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979년도에 그 영국의 2인조 그룹 버글스가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비디오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명멸하고 있던 라디오 스타의 어떤 비애를 그린 노래인데요.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난 이후에 뉴욕타임즈가 그 노래를 패러디해서 온라인 킬 더 비디오 스토어라는 기사를 일면에 내세웠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최대 그 비디오 대여점이었던 블록버스터가 몰락하게 된 내용을 주로 다루었는데요. 사실 그 골리앗과 같았던 그 대기업을 무너뜨렸던 건 당시의 신생 기업이었던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져온 그 변화에 대해서 창조적 파괴냐, 혹은 기존 전통 산업에 대한 그 문법에 대한 전복이냐라는 긍정적 시선과 부정적 시선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미디어는 혹은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흐름이, 그런 변화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조금 살펴보면요, 미디어란 어떤 두 대상 간의 그 영향력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다면 그 스마트폰이 그 매체, 미디어가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던가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미디어들도 계속해서 그에 맞춰서 변화되어 왔었습니다. 초기 어떤 매스미디어에서 온라인 미디어,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런 다양한 소셜 미디어로까지 미디어는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 왔고요.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그 매스미디어가 가졌던 어떤 독점적인 그런 권력들은 다수의 어떤 대중에게로 그 권력들이 이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산된 소셜미디어의 어떤 영향력이 기존 전통 매체에 비해서 약화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전통 매체보다도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보여준 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오히려 기존의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를 적대시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수백만 명과 실시간 소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존 F 케네디가 TV 대통령이었다면 오바마는 온라인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트럼프는 최초의 소셜미디어 대통령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그 이용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구 80억 명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48억 명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들의 평균 이용 시간은 하루에 약 2시간 반 정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을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가정을 할 때 깨어있는 시간의 약 15%에서 20% 정도를 SNS를 이용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SNS에 대한 혹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의존에 대해서 많은 우려 혹은 사회적 이슈가 부각 중인데요. 미국 IT 기업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상품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당신이 상품이다. 우리가 구글을 이용하고 유튜브를 무료로 이용하고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무료라고 느끼지만 실상 이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지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력, 어텐션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구문으로 살펴봐도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pay attention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전적 자원에 쓰는 pay를 attention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는 것 같은 이런 SNS들의 가장 큰 고객은 어쩌면 우리 소비자가 아니라 바로 광고주인 것입니다. IT 업계의 그 내부 고발을 해왔던 여러 인사들 가운데 그 SNS의 그 목적이 사실은 고객의 편의성이 아니라
고객의 중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SNS가 설계되었다고 얘기를 해왔고,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을 개발했던 저스틴 로젠스타인 역시도 오히려 페이스북 사용을 자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들 역시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그 중독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SNS의 가장 큰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뇌의 구조가 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도파민은 우리가 굉장히 큰 행복감을 겪었을 때, 혹은 성적인 큰 쾌락을 얻었을 때, 아니면 큰 성취를 얻었을 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어떤 특정 아주 소소한 자극 혹은 그런 행복들이 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그 도파민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부작용은 우울증입니다. 혹시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카페인은 커피나 콜라에 들어가 있는 그 각성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적인 그 SNS인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울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SNS를 통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제외하고 전부 다 어떤 행복한 모습들을 보이고,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심지어 불행감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망의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들, 과연 행복할까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한 흥미로운 연구가 실렸습니다. 90명의 어떤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어떤 포스팅을 하는 실험이었는데요. 1주 동안에는 자신이 실제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으로 포스팅을 하는 것이었고, 다른 나머지 일주일은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포스팅을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각 일주일이 끝난 이후에 행복감에 대해서 측정을 했고요. 실제로 자기의 실제 모습을 포스팅했던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행복감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포스팅했을 때보다 오히려 행복감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고 굳이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NS의 과도한 사용,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정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대표적 현상이 노모포비아입니다. 노모포비아는 노모바일, 그 공포증을 의미하는 포비아의 합성어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분리 불안이 실제하다는 그런 연구가 존재합니다. 혈압 측정기를 차고 단어의 어떤 퍼즐을 찾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학생들에게는 혈압 측정기의 어떤 신뢰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라고 설명을 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자신의 어떤 핸드폰, 스마트폰을 진동으로 두고 자신이 보이는 곳에 위치를 시켰고요. 또 다른 그룹에서는 실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실 맞은편에 스마트폰을 두도록 요청했습니다. 퍼즐을 한 절반 정도 풀었을 즈음에 그 학생들 전화기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벨이 한 6번 정도 울리고 나서 전화를 끊습니다. 아마도 기대했던 것처럼 실제로 A 집단, 자신의 눈으로 스마트폰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폰에 연락을 받지 못한 집단에서는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제 수행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어떤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독을 해소한다 라는 의미의 이런 디지털 디톡스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핸드폰과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는 것이 스마트폰 혹은 SNS 중독 현상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약 8시간 이상 소셜미디어,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주일간 SNS를 전혀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고 그냥 SNS를 평상시처럼 이용하는 두 집단의 차이를 일주일 이후에 차이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불안과 우울증, 행복감 측면에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SNS를 사용하지 않고 중단했던 그룹에게서 아주 유의미한 정도로 개선 효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 방안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디톡스의 시작은 뇌에게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게 뭐 검색을 하거나 혹은 게임을 하면서 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도 뇌는 활발하게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쉬지를 않습니다. 정말 뇌가 쉬도록 만드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멍때리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멍하니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디지털 디톡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대면 상황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 위해선 직접 다른 사람과의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SNS를 이제 사용하실 때 시간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용 규칙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SNS를 통해 할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메타인지적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 규칙을 정하는 것 역시도 뭐 몇 개 이상의 앱 혹은 어떤 특정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앱들은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그 디지털 디톡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한두 시간 정도 SNS나 스마트폰과 이렇게 떨어져 지내보는 건 어떠신가요? 아마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의 어떤 영향을 알고 이용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균형 있는 미디어 이용을 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